서울의 심장이 멎는 순간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또 다른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화려한 넌 쌓인 불빛이 닿지 않는 낙원구의 골목은 낡고 비좁았다. 돼지뼈를 우려내는 구수한 냄새와 눅눅한 시멘트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고단한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곳에 할매 순대국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강혜우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뚝배기를 나르고 있었다. 2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녀의 눈빛은 세상에 온갖 풍파를 겪어낸 노인처럼 깊고 고요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와 망설임 없는 손놀림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학생, 여기 국물 좀 더 줘. 건설 현장에서 막 퇴근한 듯 단 인부의 거친 목소리에 혜우는 말없이 돌아섰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육수통에서 뽀얀 국물을 한 국자 퍼담아 그의 뚝배기를 채워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안에는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가 없었다. 이곳에서 감정은 사치였다. 아이고, 우리 하은이 손도 야무지지. 너 없었으면 이 할매는 진작에 가게 문 닫았을겨. 주방에서 팔을 다듬던 주인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 애정을 담아 말했다. 하은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5년 전 보육원을 나와 갈 곳 없던 그녀를 거두어 준 것이 바로 이 식당과 할머니였다. 혜은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세상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그때였다. 식당 한쪽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부와 김씨 자네 괜찮은가? 한 남자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괴로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당황하며 그의 등을 두드렸지만 남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개옥헉 숨이 순식간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연이 뚝배기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비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 혜은은 남자의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입술 본능적으로 목을 감싸쥔 손. 기도 폐쇄였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연은 망설이지 않고 남자 뒤로 다가가 하임리히법을 시도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명치 끝을 강하게 밀어 올리는 동작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네모난 무조각이 튀어나왔다. 콜로.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네. 남자는 거친 기침을 쏟아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웅성거렸다. 세상에, 저 학생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디서 저런 걸 배웠대. 의사 지망생인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남자가 혜은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혜은은 젖은 수건을 건네며 무심하게 말했다. 됐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뚝배기를 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잠시 먼 곳을 향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흐릿한 잔상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저주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하연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식당을 나섰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재개발 지역의 낡은 옥탑방으로 향하는 길은 어둡고 스산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쿵 하는 굉음,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 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가로등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었다. 차량 앞부분은 형편없이 찌그러졌고 깨진 유리 파편이 달빛에 서늘하게 빛났다. 주변은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이 다쳤어. 해운은 인파를 헤치고 사고 현장으로 파고들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뒷좌석에서는 중년의 남성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수행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거의 울부짖으며 그를 흔들고 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회장이라 불린 남자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치려 애쓰며 목을 쥐어뜯고 있었다. 얼굴은 붉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고 쌕쌕거리는 가쁜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구급차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시간엔 길이 막혀서 언제 올지 모른대요. 주변의 외침이 절망적으로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인파 속에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물러서 주십시오. 제가 의사입니다. 박지훈이었다. 대한대학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차인 그는 퇴근길에 사고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린 참이었다. 그는 빠르게 뒷좌석으로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약물 부작용인 것 같아요. 혹시 주사제나 약 드신 거 있습니까? 수행비서는 덜덜 떨며 대답했다. 네네, 방금 회장님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늘 드시던 혈압약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급성 후두부종으로 기도가 막히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해도 늦을 상황이었다.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했다. 에피네프린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약국 없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약국 하나 없는 낙후된 동네였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의사로서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다.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인파 속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낡은 티셔츠와 달아빠진 청바지 차림. 강하은이었다. 비켜주세요. 그녀는 아까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굽니까? 위험하니 물러서세요. 하지만 하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환자의 목 부분을 훑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흐르고 있었다. 환자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5분 안에 사망해요. 윤상갑상연골 절개가 필요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의학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말도 안 돼. 감염 위험이 너무 커. 구급차가 곧 올 겁니다. 그 곧이라는 시간 안에 이분은 죽어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근처 문구점 앞에 버려진 박스 더미에 꽂혔다. 그녀는 달려가 박스를 뜯던 커터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는 수행비서에게 외쳤다. 라이터 있으세요, 빨리요. 뿌랴. 수행비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건넸다. 하연은 라이터를 켜서 커터칼 날을 검게 그을릴 때까지 소독했다.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저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의 이성이 말해주고 있었다. 환자분, 고개 좀 뒤로 젖혀주세요. 하연이 지훈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식당 종업원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집도해온 베테랑 외과의의 냉철함과 집중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하연은 한 손으로 환자의 목을 고정하고 다른 한 손으로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망설임은 없었다. 소독된 커터 칼날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주변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혜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피부가 찢어지고 얇은 막이 드러났다. 그녀는 정확히 1cm 길이로 막을 절개했다. 그러자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기도가 확보된 것이다. 혜은은 근처에 떨어져 있던 볼펜을 주워 몸통을 분리했다. 그리고 텅 빈 볼펜대를 절개된 구멍으로 조심스럽게 삽입했다. 임시기도 확보관이었다. 환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보랏빛이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말을 잃었다. 피 묻은 커터칼을 든 채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하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다. 박지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고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소녀는 길거리에 잡동사니만으로 생명을 구해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정교한 응급처치 중 하나를.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누가 응급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겁니까? 환자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혜은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다. 마치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이. 환자가 구급차에 실리고 소란이 조금씩 가라앉자 혜은은 조용히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잠깐만요.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연락처라도. 혜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깊고 고요한 심해로 돌아와 있었다. 볼일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녀의 가녀린 팔목에서 전해진 미세한 떨림과 소독용 라이터의 열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서울의 가장 화려한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서 대한대학병원장 박태준은 아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어두운 낙원구의 옥탑방에서 강혜은은 피 묻은 손을 비누로 씻어내며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의 눈동자는 그녀에게 묻고 있었다. 네오는 이번 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대학병원은 보이지 않는 폭풍의 눈과 같았다. 어젯밤 응급실로 실려온 유성그룹 오진태 회장의 상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가 길거리에서 신원불명의 인물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소식은 상류층과 의료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지우는 밤새 이어진 수술과 처치를 마치고 잠시 의국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뇌 CT와 각종 검사 결과 오 회장은 다행히 뇌 손상 없이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어젯밤 그 소녀가 확보한 골든타임 덕분이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쯤 대한대학병원은 오진태 회장의 사망 소식을 발표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 대체 누구였을까? 지훈은 멍하니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 낡고 해진 옷차림. 그러나 그 속에서 빛나던 서늘하고도 강렬한 눈빛. 전문 의료 장비 하나 없이 오직 커터칼과 볼펜으로 생명을 살려낸 기적 같은 손놀림.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박지훈 선생 원장실로 오시게. 인터컴에서 흘러나온 아버지 박태준 원장의 목소리에 지훈은 정신을 차렸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원장실로 향했다. 육중한 원목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태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오, 회장님 상태는 어떻지? 위기는 넘겼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잘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박태준이 몸을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아들을 향했다. 어젯밤 현장에 있었다던 그 여자 말이다. 신원은 파악됐나? 아직입니다. 경찰에 수소문을 부탁했지만 CCTV도 없는 낡은 동네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 언론에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 동행했던 비서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일단 둘러댔다. 하지만 오 회장 일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그 여자를 찾아내야만 한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소녀의 비범한 실력이 아니었다. 병원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진 무면허 의료 행위. 만에 하나 오 회장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대한대학병원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었을 뻔했다. 그는 그 위험 요소를 찾아내 통제하고 싶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어떻게 어젯밤 사고 현장 그 동네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고 있겠죠. 박태준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처리해라. 병원 이름이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 그날 오후 지훈은 가운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낙원구의 골목을 다시 찾았다. 어젯밤의 소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동네는 다시 일상의 나른함에 젖어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 주변을 맴돌며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 같았다. 글쎄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을걸요. 다들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기하고 돌아설 무렵 그의 눈에 할매 순대국이라는 낡은 간판이 들어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식당 문을 열었다. 식당 안에는 주인 할머니 혼자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지훈이 어젯밤 사고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난리통에 내가 뭘 받겠소. 장사하기도 바쁜데. 실망한 지훈이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무심코 한마디 덧붙였다. 근데 의사 양반은 우리 하은이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됐다. 하은이요, 그분을 아십니까? 알다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아인데 마침내 찾았다. 지훈은 할머니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다. 혜은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할머니는 수상쩍은 눈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혜은이 사는 옥탑방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올라 허름한 옥탑방 문 앞에 섰을 때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 강하은이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지훈의 등장에 놀란 듯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습니다. 강하은 씨 맞습니까? 혜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원장님이라는 말에 혜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체념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혜은은 난생 처음 대한대학병원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높고 깨끗한 병원 로비에서 섬처럼 겉돌았다. 바쁘게 오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값비싼 옷을 입은 방문객들. 그들 모두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다. 혜은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지훈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원장실은 그녀가 사는 옥탑방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박태준 원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혜은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을 꿰뚫고 내면의 불안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앉으게.
명령에 가까운 말에 혜우는 뻣뻣하게 의자에 앉았다. 어젯밤 일은 들었다. 자네가 오진태 회장을 살렸다고.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칭찬이 아닌 신문의 시작이었다. 윤상 갑상연골, 절개술. 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운 거지? 동네에 계시던 할아버지 의원님께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박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중범죄다. 자네는 어젯밤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걸 수도 있다는 걸 아나.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있었다. 박태준은 한참 동안 혜운을 응시했다. 가난과 고단함에 찌든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서 위압감마저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태준은 책상 위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오 회장 측에서 자네를 찾고 있다.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는군. 이번 일은 내 손에서 조용히 덮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하연이 고개를 들었다. 자네의 그 실력 정체불명의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길거리에 내버려 두기엔 위험해. 병원에 통제해 두어야겠다. 우리 병원 한의학협진센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지. 정식 직원은 아니고 특별연구원 자격이다. 넌 그곳에서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환자를 돌보고 네 지식의 근원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어때 할 텐가?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하연은 자신의 삶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문 너머가 천국일지 지옥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은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그녀가 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다. 직원 식당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병원 구조까지. 그의 친절은 혜은에게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온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곧 차가운 시선들과 마주해야 했다. 원장백으로 들어온 낙하산, 근본도 없는 돌팔이. 혜은을 둘러싼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한의학협진센터의 의사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배척했다. 정통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강혜은 씨, 여긴 환자 기록실입니다. 연구원 신분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요. 이 약초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본 지식으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사건건 그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다. 혜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혜은은 지훈과 함께 병원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훈이 복잡한 의학 서적을 보며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을 때였다. 지훈 오빠 여기서 뭐해? 청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윤채린이었다. 명품 브랜드의 의사 가운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는 화려한 미모와 당당한 태도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대학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윤진제약 회장의 외동딸이자 레지던트 과정을 막 마친 촉망받는 신진 의사였다. 차혜리나 여긴 어쩐 일이야.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채린의 시선은 지훈 옆에 앉은 하윤에게로 향해 있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설마 이 여자 때문은 아니겠지. 원장님께서 길거리에서 주워온 용하다는 애 말이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하은의 가슴에 박혔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채린 말 조심해. 이쪽은 강하은 씨야. 이번에 우리 병원 연구원으로 오셨어.
연구원 오빠 농담하는 거지. 이런 후줄근한 차림을 한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데 보아하니 의대 근처에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체리는 혜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지훈에게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혜은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체리나 그만해. 혜은 씨는 실력이 뛰어난 분이야. 실력 검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 같은 거 오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졌어. 아버님께서도 참 병원 이미지 생각 안 하시나 봐. 윤체리는 콧방귀를 뀌며 혜은에게 턱짓했다. 저기 너, 내 말이 틀려. 네가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병원에 들어오진 않았겠지. 안 그래?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혜은은 고개를 들어 체린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체린을 순간 주눅들게 만들었다. 제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혜은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며 체린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저거 봐, 저 눈빛. 보통 내기가 아니네. 지훈 오빠 저런 여자한테 관심 갖지 마. 오빠 수준에 안 맞아. 내 수준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 지훈은 차갑게 대꾸하고는 혜은이 사라진 방향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새로운 세계의 문은 열렸다. 하지만 그 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센 폭풍이 도사리고 있었다. 혜은은 텅 빈 기숙사 방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보았다. 거대한 병원 건물은 마치 괴물처럼 도시의 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가죽끈으로 묶인 작은 침통을 꺼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의원님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견뎌내야 한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너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대한대학병원에 입성한 강하은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에 가까웠다. 한의학 협진센터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에게 주어지는 일은 약자의 창고를 정리하거나 탕비실을 청소하는 등 허들의 실뿐이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환자의 차트를 들여다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병원 시스템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었다. 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돕고자 했다. 그는 틈틈이 자신의 의학 서적을 빌려주거나 익명으로 최신 논문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그의 도움이 오히려 혜은을 향한 질시와 경계를 부추긴다는 것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윤채리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고 그 뒤로는 어김없이 혜은에 대한 험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비상령이 떨어졌다. 미국에서 막 귀국한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대한대학병원에 거액의 투자를 약속한 김민석 회장이 갑작스러운 전신 쇠약 증세로 VIP 병동에 입원한 것이다. 병원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졌다. 신경과, 소화기내과, 피부과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두 그의 병실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병명은 오리무중이었다. 김 회장의 증상은 기이했다. 극심한 복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머리카락은 힘없이 빠져나갔다. 최첨단 MRI와 CT 장비도 온갖 종류의 혈액 검사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병원 전체가 무거운 압박감에 휩싸였다. 특히 박태준 원장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거액의 투자자가 자신의 병원에서 원인도 모를 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다. 혜은은 이 모든 소동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재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약초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협진센터의 한 간호사가 귀찮다는 듯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강혜은 씨, 이거 VIPP 병동 김민석 회장님께 가져다 드려. 기력 보충에 좋다는 경옥고인데 원장님 특별 지시야.
그것은 하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료적인 임무였다. 비록 단순한 배달이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약그릇을 들고 생전 처음 VIP 병동으로 향했다. 삼엄한 경비를 지나 들어선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김민석 회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다. 혜연이 조용히 약을 건네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냄새가 있었다. 마늘 냄새와 비슷하지만 어딘가 더 인공적이고 금속성이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김 회장의 손톱에 머물렀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손톱의 반월 아래로 하얗게 그어진 가로줄, 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달륨, 뭐라고 했나? 병실에 함께 있던 박지훈이 그녀의 중얼거림을 듣고 되물었다. 혜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탈륨 중독의 증상들로 가득 찼다. 신경계 이상 위장 장애, 그리고 탈모. 김민석 회장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손톱의 흰 줄. 미스 선, 미스 라인즈. 탈륨이나 비소 중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후였다. 하지만 어떻게 탈륨은 쥐약이나 살충제에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이야. 저런 재벌 회장님이 접촉할 리가 없어. 하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자신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 도서관으로 달려가 독성학 관련 서적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석 회장의 상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 의료진 회의가 열렸다. 각 과의 과장들이 모여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베이러스성 뇌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희 기자가 면역질환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하은이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불청객에게 쏠렸다. 박태준 원장의 미간이 좁아졌다. 강하은 연구원, 여긴 왜 들어왔나? 누가 허락했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혜은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나갔다. 윤채린이 경멸과 조소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환자분 탈륨 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탈륨,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어디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들고 와서 회의를 방해해. 신경과 과장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소리쳤다. 윤채린이 팔짱을 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강혜은 씨, 여긴 점집이 아니에요. 의학은 증거로 말하는 학문이라고요. 탈륨 중독을 의심할 만한 근거라도 있나요? 하다못해 혈액검사 수치라도. 환자분의 손톱에서 미스선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서는 미약한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복통과 탈모, 신경계 증상을 종합해 볼 때 만성 탈륨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과 일치합니다.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손톱 줄무늬 냄새, 그런 비과학적인 걸 근거라고 내미는 건가 이래서 근본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는 거야. 박태준 원장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다. 나가보게. 다시는 허락 없이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말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혜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면 환자는 곧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할 겁니다. 지금 당장 프러시안 블루를 투여하고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검증되지도 않은 진단으로 치료법까지 제시하는 하연의 행동은
원장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제여, 여자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혜은의 양팔을 붙잡았다. 혜은은 끌려나가면서도 절박하게 외쳤다. 제 말이 틀렸다면 이 병원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평생 의사 가운을 입지 않겠습니다. 제발 환자를 살려주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혜은은 복도에 내팽개쳐졌다.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함께 복잡한 고뇌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틀린 걸까요? 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자세히 설명해봐요.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하연은 지훈에게 자신이 관찰한 모든 것과 밤새 도서관에서 찾아낸 자료들을 쏟아내듯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 정연했고 그 안에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젯밤 커터칼을 들고 환자에게 다가서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 했지만 결국 그녀는 사람을 살려냈다.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지훈의 말에 혜은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병원에서는 탈륨 검사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해외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는 있어요. 병원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그것은 지훈에게도 엄청난 도박이었다. 만약 혜은의 진단이 틀렸다면 그는 아버지의 신임은 물론 의사로서의 미래까지 잃을 수 있었다.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냥 강하은 씨의 눈을 보면 믿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지훈과 하은은 몰래 김민석 회장의 병실에 잠입했다. 혜은이 간호사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지훈은 김 회장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손톱보다 머리카락에 중금속 성분이 더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남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국제 특송을 통해 검체를 미국의 독성학 전문 연구소로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검체를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날 김민석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 곤란이 찾아왔다. 심정지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 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에 매달렸다. 이 소식을 들은 박태준 원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 강혜은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 근본 없는 애가 부정탄 게 틀림없어. 당장 내 병원에서 끌어내. 보안팀이 하연의 기숙사로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하연이 짐을 챙겨 병원을 막 나서려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왔다. 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팩스로 막 도착한 듯한 영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환희로 뒤섞여 있었다. 하윤 씨, 혜윤 씨 말이 맞았어요.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보고서를 혜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보고서 상단에는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미국 연구소에서 날아온 팩스 한 장은 대한대학병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탈륨 중독 양성. 그 6글자는 강하은이 돌팔이가 아닌 모두가 놓친 진실을 꿰뚫어본 천재임을 증명하는 선고와도 같았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태준 원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까맣게 인쇄된 글자들이 그의 오랜 경험과 권위를 비웃는 듯 했다. 그는 병원에서 쫓겨날 뻔했던 소녀가 사실은 병원 전체를 구한 영웅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김민석 회장에 대한 치료는 즉시 하연이 제시했던 방법대로 진행되었다. 프러시안 블루 투여와 혈액 투석. 기적처럼 김 회장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식을 되찾은 김 회장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강하은이었다. 그는 혜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그녀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으로 칭했다.
병원 내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해운을 무시하고 경멸하던 시선들은 경외와 호기심으로 변했다. 나공구의 숨은 명예, 천재적인 진단가, 온갖 수식어가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녀를 해고하려 했던 박태준 원장은 공식적으로 전 의료진 앞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해운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며칠 후 박태준은 파격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대한대학병원과 윤진제약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강해운을 특별자문연구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활로를 전통의학에서 찾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하은의 비범한 능력을 병원에 통제해두고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이 소식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윤 회장과 함께 원장실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아버지 원장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겠다니요. 병원과 저희 그룹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박태준은 단호했다. 체리나, 내가 틀렸고 강해운 연구원이 옳았다. 그게 팩트야.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이번 프로젝트는 강 연구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채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탈륨 사건으로 인해 깎인 자존심이 재회복되기도 전에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상대와 한 팀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은 끔찍한 모욕이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좋아, 내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니 환영해주지.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운은 대한대학병원 부설뇌의학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최첨단 장비와 수십 명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하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얀 가운을 입고 어색하게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마음껏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였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추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 윤채리는 서양의학 기반의 화합물 신약 개발팀을 이끌었고 강해운은 전통 약재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한의학 응용팀의 자문을 맡게 되었다. 첫 전체 회의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저희 팀은 최신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해 타겟 단백질의 변성을 억제하는 신규 화합물 스크리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죠. 윤채린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마치자 모든 연구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사회자가 해운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강하은 자문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록된 총명탕이나 주자독서환 같은 처방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퇴행을 막는다고 알려진 약재들의 조합 원리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 핵심적인 유효 성분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몇몇 나이든 연구원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젊은 연구원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채린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강 자문님,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시나 봐요. 수백 년 전의 낡은 처방전으로 최첨단 뇌질환을 치료하겠다니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것 안에 가장 새로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을 뿐 그 효과는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해운은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박지훈 역시 팀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회의가 끝난 후 체리는 하연에게 연구에 필요한 약자의 목록과 관련 데이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녀가 건넨 석창포라는 약재는 외형은 비슷하지만 약효는 거의 없는 유사 품종이었다. 일반적인 감별법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했다. 또한 관련 데이터 역시 결과 도출에 불리한 쪽으로 편향된 자료들만 선별해서 넘겨주었다. 강 자무님, 실력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 오래된 지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체리는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남기고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재를 다듬고 탕기에 약을 달이며 성분을 분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험 결과는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고서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거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 전혀 추출되지 않았다. 팀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역시나 한의학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였어. 윤채린 박사님 말이 맞았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야. 해운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틀린 걸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최첨단 과학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구시대의 유물인 걸까? 지우는 절망에 빠진 그녀를 찾아왔다. 하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수백 번의 실패를 겪는 일이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무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약재의 기운이 이상해요. 기록에 따르면 맑고 청가한 향이 나야 하는데 미세하게 흙냄새가 섞여 있고 성질이 탁해요. 해운은 약재를 손에 들고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기운, 성질 같은 단어들은 그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분석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감각을 믿기로 했다. 그 약재 어디서 공급받았죠? 윤채린 박사님 팀에서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채린의 팀에서 사용하는 약재 샘플과 하연이 받은 약재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는 대학 내 생약학 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는 하연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섣부른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두 샘플은 유전자 염기 서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하연이 받은 것은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백창이라는 유사 품종이었다. 고의적인 바꿔치기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지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다.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비열한 사보타주였다. 그는 당장 체린을 찾아가 따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놀랍게도 차분했다. 알고 있었어요. 내 뭘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쯤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혜은은 지훈의 손에 들린 분석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박지훈 선생님, 이 보고서는 잠시만 묻어둬 주세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하연 씨만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저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하연우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윤채린이 전쟁을 선포했다면 기꺼이 응해주기로. 그녀는 낡은 의서와 현미경을 번갈아 보며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백 년의 지혜와 최첨단 과학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윤채린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잠들어 있던 그녀의 천재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다. 윤채린이 파놓은 함정을 깨달은 강하연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맹수처럼 더욱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받은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지금 당장 이 증거를 터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윤채리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교활한 뱀과 같아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해. 해운은 윤채린이 준 가짜 약재와 편향된 데이터를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실패하는 실험을 반복했다. 그녀의 어설픈 연기는 팀원들의 비웃음과 동정을 사기에 충분했다. 윤채린은 그런 해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밤이 오면 해운은 또 다른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서울 외곽에 있는 경동시장 국내 최대의 약재 시장으로 향했다. 수백 가지 약초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찔해지는 그곳에서 해운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의 진짜 세상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노포들을 찾아다니며 최고의 품질을 가진 진짜 석창포를 구했다. 한평생 약초만 다뤄온 백발의 상인은 단번에 해운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약초를 보는 눈이 이 늙은이보다 더 날카로워. 대체 뭘 하는 사람이오? 해운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털어 필요한 약재들을 모두 구입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심야의 실험실을 빌렸다. 정말 괜찮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려는 거예요. 지훈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운의 계획은 무모해 보였다. 공식적인 연구 라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발각될 경우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괜찮아요. 제 방식대로 해야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하연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전통 방식 그대로 탕기에 약재를 넣고 밤새 달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낮 동안 어깨너머로 그리고 지훈이 빌려준 서적을 통해 필사적으로 익힌 현대적인 분석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낯선 기계들 앞에서 해운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스펀지처럼 빠르게 지식을 흡수했다. 그녀는 전통 약재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수백 년 된 고서의 지혜가 최첨단 기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중간 발표회가 열렸다. 박태준 원장과 병원 이사진 그리고 윤진제약의 윤 회장까지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다. 연구소의 모든 팀들이 긴장감 속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유창한 언변으로 좌중을 사로잡았다. 수십 개의 신규 화합물을 스크리닝했고 그중 몇몇 후보 물질에서 미약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퇴행성 뇌질환은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언젠가는 그녀는 실패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사진들은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워낙 어려운 과제였기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음은 강하은의 차례였다. 그녀가 발표대 앞에 서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가 그녀의 처참한 실패 보고를 예상하고 있었다. 윤채린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연은 화려한 그래픽 하나 없는 단순한 텍스트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한의학 응용팀의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 팀은 초기에 석창포를 포함한 복합 처방의 유효 성분 추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공받은 공식 약자의 샘플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수십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실패 데이터를 가감없이 화면에 보여주었다. 여기저기서 작은 실소가 터져 나왔다.
윤 회장의 입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에 저희는 연구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가장 먼저 약재의 품질 자체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석창포 샘플. A와 제가 경동시장에서 직접 수급한 특등급 석창포 샘플 B의 유전자 및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두 샘플의 분석 데이터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복잡한 그래프였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전문가들은 단번에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신경보호 효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 화합물의 함량이 샘플 B에서 샘플 A보다 수십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혜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누가 가짜 약재를 주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약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한 후 저희는 추출 방식에 새로운 가설을 적용했습니다. 전통적인 탕약 방식은 모든 성분을 한 번에 끓여내는 방식이지만 저희는 각 약재의 핵심 성분이 활성화되는 온도와 시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각 약재를 각기 다른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추출한 뒤 황금 비율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것은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 분리 분석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법이었다. 그 결과 혜은이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화면에는 DDBRU21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화합물의 구조식과 함께 실험 결과 데이터가 나타났다. 신경세포 보호 효과, 기존 치료제 대비 300% 이상, 신경독성 물질 억제율, 98% 시험관 내 인비트로 세포 실험 결과 성공.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화면에 떠있는 경이로운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서 이 이름 없는 연구원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태준 원장이었다. 이 데이터는 사실인가 검증된 건가? 네 원장님, 3차 교차 검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동물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사진들 사이에서 감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회의실 뒤편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자랑스러운 미소로 혜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단 두 사람만이 얼어붙어 있었다. 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고 윤채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혜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패배를 맛보았다. 혜은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것이다. 발표가 끝나고 박태준 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혜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혜은 연구원, 자네가 우리 병원의 미래일세. 정말 장하네. 그것은 병원 최고 권력자가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완벽한 인정이었다. 윤채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귓가는 혜은을 향한 사람들의 찬사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강혜은,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말겠어.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간 발표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강하은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모든 권한은 사실상 그녀에게 넘어왔고 윤채린의 팀은 보조 역할로 밀려났다. 병원 내에서 그녀를 향하던 의심과 질시의 눈초리는 이제 존경과 경애로 바뀌어 있었다. 박태준 원장은 공식 석상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혜은을 병원의 보배라 칭하며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윤채리는 자신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가 충격으로 인해 칩거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 세상에서 강혜은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욕망만을 남겼다. 실력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면 돼. 한번 기어오른 그 자리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려 주겠어. 그녀는 더 이상 정정당당한 승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연의 완벽한 파멸뿐이었다. 그리고 그 파멸을 위한 완벽한 희생양이 곧 그녀의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벼운 심장 시술을 위해 대한대학병원 VIP 병동에 극비리에 입원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경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아 있었다. 박태준 원장은 이 중요한 환자의 회복기 관리를 강혜은에게 일임했다. 하은의 세심한 진단 능력과 한의학적 지식을 높이 산 최고의 신임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윤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장관의 주치의 팀에 자원하여 합류했다. 모두가 그녀가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공을 세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장관의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인 최미영에게 접근했다. 최 간호사는 홀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의 학비 때문에 늘 빚에 쪼들리는 병원 내에서는 평판이 좋지만 심약한 인물이었다. 체리는 그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체리는 퇴근하는 최 간호사를 따로 불러내 거액이 든 돈 봉투를 내밀었다. 초혜 선생 힘들게 일하는데 보수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꺼요. 윤 박사님, 이걸 제가 어떻게... 최미영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체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사양하지 말아요.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하려면 이 정도는 받아둬야지. 대신 나도 최 선생 도움이 좀 필요해. 체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혹했다. 장관은 특정 항생제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었다. 그의 차트 첫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 사실이 명기되어 있었다. 체리는 최미영에게 장관에게 투여되는 영양 수액을 문제의 항생제가 섞인 수액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다. 미쳤어요. 그건 살인 행위예요. 절대 못해요. 최미영은 새파랗게 질려 돈 봉투를 떨어뜨렸다. 체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섬뜩한 냉기가 흘렀다. 살인하니 이건 의료사고지. 강하연이 저지를 내가 모든 증거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체린은 최미영의 횡령 사실과 과거 의료 과실을 은폐해준 사실들을 거론하며 그녀를 협박했다. 돈과 협박 앞에 최미영의 저항은 무너져 내렸다. 성공하면 이 봉투의 10배를 더 줄게. 그리고 당신 동생 유학비까지 전부 대주지. 하지만 실패하거나 입을 열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까지 이 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거야. 결국 최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다. 그날은 강하연이 장관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다음 날 퇴원을 결정하기로 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하연은 장관의 병실을 찾아 평소처럼 진맥을 하고 회복 상태가 아주 좋다는 진단을 내렸다. 내일 오전에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장관과 가족들은 하연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하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날 밤 인수인계 시간에 소란을 틈타 최미영은 약품 보관실에서 미리 준비된 항생제 수액을 들고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장관의 팔에 꽂힌 수액팩을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다. 같은 시각 윤채리는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원 전산망의 방화벽을 뚫고 의무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강하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장관의 처방 기록을 조작했다. 포도당 영양수액이라고 적혀있던 처방 내역을 XX 항생제
500mg가 혼합 수액으로 바꾼 것이다. 그녀는 처방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돌려놓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이었다. 새벽 2시 VIP 병동에 설치된 심박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 장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전신의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 코드 블루, VIP, 병동, 병원 전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다.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뛰쳐나왔고 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지훈 역시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환자분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기도 확보. 예가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항생제는 환자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 후였다.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하우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고마워하던 환자가 지금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바이탈이 무너졌어요. 수액. 지금 투여되고 있는 수액 성분이 뭐죠? 지훈이 다급하게 외쳤다. 한 간호사가 수액팩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항생제입니다, 장관님께. 투여 금지된 모두의 시선이 혜은에게로 향했다. 그날 밤 장관의 모든 처방 책임은 그녀에게 있었다. 혜은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내가 그런 처방을 할 리가 없어.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끝에 장관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쇼크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날이 밝자마자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이 이 사건을 놓칠 리 없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위독. 신문과 방송은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병원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즉시 긴급진상조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박태준 원장은 거의 실신 직전의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조사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전산 기록상 문제의 항생제를 처방한 사람은 강하은으로 되어 있었다. 처방 시간과 그녀의 병원 출입 기록도 일치했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서는 처방전과 동일한 빈 항생제 앰플까지 발견되었다. 윤채린이 최미영을 시켜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강하은 연구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박태준 원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혜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처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이 전산 기록은 뭐지? 이 앰플은 또 뭐고 자네가 한 게 아니면 유령이라도 그랬단 말인가? 윤채린이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원장님, 너무 강혜운 씨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분명 피곤해서 실수를 한 걸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위로의 형식을 띤 가장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박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은 씨는. 그 항생제에 장관님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박지훈 선생 자네는 빠지게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덮으려는 건가? 박태준은 아들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혜은을 노려보며 최종 선고를 내렸다. 강하은, 금일부로 대한대학병원에서 파면한다. 또한 이번 의료사고의 모든 법적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할 것이야.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파면, 법적 책임, 경찰 조사.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하연의 심장에 박혔다. 천재 병원의 보배라며 칭송받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환자를 죽일 뻔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잡았다. 혜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끌려나갔다.
텅 빈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뒤로 수많은 동료들의 경멸과 동정,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라붙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우러러보던 그 눈빛들이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혜은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세상은 강하은에게 등을 돌렸다. 병원에서 쫓겨난 그녀는 다시 낙원구의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한때 세상을 구원할 천재라 칭송받던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환자를 해친 파렴치한이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붙었다. 경찰은 그녀를 주요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관의 가족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혜은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자신을 격리시켰다. 할매 순대국집 할머니가 문 밖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 웅크린 채 스스로가 만든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허망했다. 잠시나마 품었던 희망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는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단 한 사람 박지훈만이 그녀의 무죄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사건이 터진 직후 그는 아버지 박태준을 찾아가 하은의 결백을 주장했다. 아버지, 이건 조작된 겁니다. 하은 씨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하지만 박태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나도 안다. 그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다. 지금 병원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만 해. 희생양이 필요하다. 희생양이요. 아버지는 지금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바쳐서 병원을 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의사의 신념입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박태준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 아이 일에서 손 떼거라. 더 이상 엮이면 내 미래까지 위험해져. 윤진제약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다. 강하은은 이제 잊어라. 그것은 아들을 위한 충고이자 병원장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따를 수 없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박차고 나오며 결심했다. 내 손으로 직접 밝혀내겠어. 누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는지. 지훈은 혼자만의 외로운 수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는 병원 IT 보안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를 몰래 만났다. 그는 동기에게 사건 당일의 서버 접속 기록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훈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그날 새벽 강하은 연구원 아이디로 접속해서 처방을 수정한 기록이 있는데 그 직후에 해당 아이디에 특정 활동 로그가 삭제된 흔적이 있어. 이건 일반적인 해킹이 아니야. 시스템 관리자급의 최고 권한을 가진 내부자 소행이야. 내부자. 응.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시간대에 시스템에 접속한 관리자급 아이디가 하나 더 있어. 바로 윤채림 박사 연구실의 IP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채린. 그녀가 범인이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접속 기록만으로는 처방을 직접 수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 즉 실행범의 자백이 필요했다. 지훈의 다음 목표는 간호사 최미영이었다. 그는 그녀가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고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쥐고 있는
약한 고리임을 확신했다. 지우는 일부러 최미영과 단둘이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다. 병원 옥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최미영 선생님. 최미영은 화들짝 놀라며 담배를 비벼 껐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박박 선생님, 어쩐 일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요.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아는 것 없어요. 그날 당직일지에 쓴 게 전부예요. 알아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하지만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지우는 그녀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 선생도 간호사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를 살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동료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어요.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고 무고한 동료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강하은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믿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든 다른 어떤 문제든 제가 모든 걸 걸고 최 선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최미영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윤채린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돈으로 유혹하고 과거의 약점을 들춰내 협박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수액을 바꿔치기 했는지까지. 제가 죽일 년이에요. 흐흑. 하지만 윤 박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윤채린 박사가 지시했다는 증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윤 박사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저를 배신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뒀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윤채린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 선생 입 무겁게 놀아야 할 거야. 괜히 딴 생각 품지 마. 이건 너랑 나 둘만의 비밀이야. 만약 내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날엔 넌 그냥 간호사복 벗는 걸로 안 끝나. 알지? 완벽한 증거였다. 지우는 최미영의 자백서까지 받아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곧장 아버지 박태준의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박태준은 윤진제약의 윤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듯했다. 지훈아, 예의 없이 이게 무슨 행동이야. 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훈은 두 사람을 차갑게 번갈아 본 뒤 손에 든 녹음기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걸 들으시면 제가 왜 예의를 차릴 수 없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훈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원장실 안에는 윤채린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윤 회장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다시 절망으로 변해갔다. 박태준은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렸다. 녹음이 끝나자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강하연이 아니라 윤 회장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하연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다. 박지훈이 내민 녹음기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박태준 원장과 윤 회장의 면전에서 터져나온 윤채린의 추악한 진실은 대한대학병원과 윤진제약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박태준은 참담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사태는 더 이상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진실을 밝혔고 윤진제약과의 모든 공동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며 윤채린을 영구 제명 조치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최미영의 자백과 녹취록, 그리고 서버 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윤채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증거인멸 및 상해교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천재라 불렸던 그녀는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자신의 탐욕과 질투가 불러온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강혜우는 모든 혐의를 벗었다. 박태준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병원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강하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녀는 영웅처럼 병원으로 복귀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좌절하지 않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강인한 의사. 사람들은 그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강직한 인품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안정을 찾는 듯 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그녀의 주도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동물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며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함께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오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임을 확인했다. 박태준 원장 역시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행의 그림자를 동반하는 것일까? 그녀가 가장 끔찍하게 여겼던 과거의 망령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어느 날 오후 하연의 한의학 응용팀 사무실로 요란한 소란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휠체어에 앉은 젊은 남자와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여자는 혜운을 보자마자 냅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사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용하다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혜운은 당황하며 여자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숨이 멎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오철민, 그녀의 유년기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악마의 이름이었다. 십수년 전 낙원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하연의 부모님은 사채업자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사채업자의 아들이 바로 오철민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깽판을 치고 하연의 아버지를 개처럼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어린 하연은 그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봐야만 했다. 결국 충격으로 쓰러진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빚을 갚겠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그렇게 혜운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그 기억은 혜운의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악마가 자신의 눈앞에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아들이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허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해요. 다른 병원에서는 전부 가망이 없다고, 수술도 못한다고. 선생님, 제발 불쌍한 우리 아들 좀 흑흑. 어머니의 애원은 하연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오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거만하고 잔인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절망과 체념으로 흐리멍덩해져 있었다. 그는 혜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물, 그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비웃던 오철민의 잔인한 얼굴. 돌아가세요. 하연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선생님. 치료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마요. 그녀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오철민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돈 때문이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어떻게든.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혜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무실 안쪽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문 밖에서는 여자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지다가 이내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소리와 함께 멀어졌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다. 천재 의사 강하운 치료 거부 논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그녀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환자를 가려받을 수가 있어. 환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는 건가 의사 실격이야. 이 소식은 병원 밖 언론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한 인터넷 신문 기자가 혜연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오만한 의사라고 비난하는 칼럼을 썼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박태준 원장은 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 선생, 나도 자네에게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짐작하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병원의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그 환자는 제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혜연은 완강했다. 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훈이 하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녀를 향해 그는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다. 하연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있잖아.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하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끔찍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을 때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렸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그의 따뜻한 위로에 혜은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의사예요. 어떤 환자든 차별 없이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그를 살려야 한다는 게 지옥 같아요. 이사익이 이전에 당신도 상처받은 한 사람이에요, 하은 씨.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지우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의사로서의 사명과 인간으로서의 고통. 그 무엇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두 개의 가치가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며칠 후 오철민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대한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척수 손상 부위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여 폐혈증으로 번지고 있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척추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섣불리 수술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신경을 건드려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병원의 모든 신경외과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공 확률이 1%도 안 돼요.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응급실에 모여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 자리에 있던 강하은에게로. 그녀라면, 그녀의 신기에 가까운 실력이라면 어쩌면 이 불가능한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혜은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오철민의 얼굴과 절망에 빠져 자신을 바라보는 의료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한 악마를 의사라는 이름으로 구원해야 하는가. 응급실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온갖 종류의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폐혈증 쇼크로 무너지는 오철민의 생명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신경외과 과장을 비롯한 베테랑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다.
실패가 명백한 수술에 손을 댔다가 의료 과실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강하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한 잔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자, 네가 진짜 신의를 가졌는지 아니면 그저 운 좋은 돌팔이였는지 증명해봐라. 혜우는 핏기가 가신 채 침대에 누워있는 오철민의 얼굴과 자신을 향한 수십 개의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다. 귓가에서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심장이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살려야 하지? 그녀가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박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하윤 씨, 그는 혜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를 구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건 그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삶을 파괴했던 그 괴물과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침처럼 혜은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응어리를 정확히 찔렀다. 그렇다. 이것은 오철민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악몽을 내 손으로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보다 더 근원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다. 혜우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의 모든 동요와 고뇌는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의사의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수술 준비해주세요. 그녀의 한마디에 응급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금 당장 혈압 안정시키고 항생제 최대치로 투여하세요. 수술실에 이동형 C암, 엑스레이, 투시, 촬영 장치, 이랑 미세 현미경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침 세트도 가져와 주세요. 신경외과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강 선생 지금 제정신인가? 이 환자는 척추 수술이야. 침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하연의 목소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 얹혀 사는 이방인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아예 응급실의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수술실의 문이 닫혔다. 수술실 위쪽의 관람실에는 박태준 원장과 지훈을 비롯한 병원의 주요 의료진들이 유리창에 붙어 서서 숨을 죽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술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혜우는 먼저 최첨단 C암 장비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엑스레이 영상을 확인하며 손상된 척추의 위치와 신경 압박 정도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메스. 그녀는 현대의학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손상 부위에 접근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느다란 실보다도 더 얇은 특수 제작된 금침을 손에 들었다. 현미경 10배 확대. 혜우는 미세 현미경에 눈을 고정한 채 C암 영상과 현미경 시야를 번갈아 보며 금침을 조심스럽게 삽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 했다. 수술용 로봇보다도 더 정교하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관람실의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게 지금 뭘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저 부위는 척수신경이 바로 아래에 있어. 0.1mm만 빗나가도 영구마비야. 하지만 혜우는 마치 눈을 감고도 몸속의 모든 신경과 혈관의 지도를 꿰뚫어 보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침을 자입했다. 그녀는 손상된 척추뼈,
주변에 쌓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미세한 혈종 피떡들을 침으로 자극하여 분해하고 막혀있던 혈류를 뚫었다. 그것은 칼로는 불가능한 오직 침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침수를 넘어 현대 영상의학 기술과 전통 침수를 융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수술법을 창조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실의 분위기는 경악에서 경외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지금 의학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수백 년 된 동양의 지혜가 최첨단 서양 과학의 몸을 빌려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다. 혜은이 마지막 침을 뽑고 수술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수술 끝났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환자의 모든 바이탈 수치는 기적처럼 안정되어 있었다. 수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오철민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목숨을 건졌다. 물론 마비된 다리가 당장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술 후 검사 결과 끊어졌던 신경 신호가 미약하게나마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 확인되었다. 꾸준한 재활 치료를 거친다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사 강하은 개인적 원한 넘어 히포크라테스 정신 실천. 현대 의학이 포기한 환자 전통 침술로 살려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비난하던 언론은 이제 앞다투어 그녀를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며 칭송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천재를 넘어 성녀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혜은은 회복 중인 오철민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자신을 수술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해 들은 상태였다. 창백한 얼굴의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혜은이 들어서자 온몸이 굳어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철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왜 나를 살린 겁니까?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순수한 의문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하연은 창가로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내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휘두른 폭력의 후유증으로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돌아가셨죠. 나는 당신을 평생 증오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기를 바랐죠. 응급실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명을 외면하는 괴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오철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깊은 슬픔과 그보다 더 깊은 연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아마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의사로서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걸로 된 겁니다. 오철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세요. 당신이 받은 이 두 번째 목숨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병실 문이 닫혔다. 혜은은 복도에 서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마침내 지독했던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강혜은이 오철민의 수술을 성공시킨 사건은 단순한 의료계의 기적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증오의 사슬을 의사의 사명감으로 끊어낸 그녀의 이야기는 각박한 세상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대한대학병원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편지와 후원금이 쇄도했고 그녀의 이름은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윤진제약과 윤씨 일가는 설 자리를 잃었다. 윤채린의 범죄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윤진제약은 부도를 막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모든 것을 잃은 윤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윤채린의 소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대한대학병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김민석 회장은 약속대로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여 병원 내 대한통합의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동양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하여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곳이었다. 그리고 그 초대 센터장 자리에는 모두의 예상대로 강하연이 임명되었다. 취임식 날 해오는 단상에 서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담담하게 마주했다. 낡은 티셔츠 대신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경계심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낙원구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운명을 개척해낸 존경받는 의사이자 리더였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환자의 삶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지 않고 지식의 이름으로 아픈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객석 맨 앞줄에서 박태준 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의 눈에 해오는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닌 아들과 함께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취임식이 끝나고 며칠 뒤 박지우는 혜원을 그녀의 옛 옥탑방으로 이끌었다.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는 그곳에 지우는 작은 촛불들로 길을 만들어 놓았다. 여긴 어떻게? 하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지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시작된 곳이니까.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 방이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는 하연의 손을 잡고 방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처음 이 방에 왔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작고 초라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거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방이 작고 초라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꿈과 의지가 너무나도 커서 이 방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렀다는 걸. 지우는 혜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강혜은, 당신은 내 세상의 빛이었고 내 삶의 이유였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내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심장을 되찾아 주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세상이 되어주고 싶어요. 당신이 다시는 어둡고 차가운 방에 혼자 있지 않도록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과 함께 울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혜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꼭 맞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피해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가운데 작은 성당에서 조용하게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곁에는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주례사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두 사람은 서약을 나누었다. 먼저 지훈이 입을 열었다. 나 박지훈은 강하은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또 다른 생이 주어진다 해도 내 영혼은 당신을 다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와의 인연은 단지 이 한 번의 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강렬한 예감. 이어서 하은이 서약을 했다. 나 강혜은은 박지훈을 남편으로 맞아 당신이 나의 어둠을 밝혀준 빛이었듯이 나 또한 당신의 세상에 따뜻한 온기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날에도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서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교감처럼 성당 안에 울려 퍼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나공구의 희미한 불빛도 보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하은이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훈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칠지 몰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거야. 혜은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벽한 평온을 찾았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녀의 삶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낱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강인한 의지 증오 앞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서울의 밤은 수많은 별들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 끝에서 피어난 작은 빛이 마침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